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경영학 박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ESG를 저해하는 밉상 팀원 대처법. 제목부터 확 끌리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직장에서 같이 일하기 좀 곤란한 동료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밉상.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이게 그냥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이 글을 보면 그런 동료 한 명의 태도가 기업의 ESG 경영 목표 달성, 이런 거시적인 것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좀 놀랍지 않나요? 네, 개인의 문제가 조직 전체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밉상 동료,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지 그 근본 원인을 좀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당신의 팀에 이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그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밉상이라는 거, 이거부터 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실수 좀 하는 사람이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자료 보니까 태도나 행동이 괜히 막 신경 쓰이고 미운 감정 들게 하는 사람인데 이게 생각보다 흔해서 넷 중 하나는 그럴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회사 규정을 어겼다거나 하는 그런 명백한 잘못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거랑은 다르다. 네. 그래서 사과 한마디로 딱 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미묘하고 오래가는 감정이죠. 미움이라는 게 사실 분노처럼 확 터지진 않지만 뭐랄까 은근한 적대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찝찝하고. 네. 그리고 이건 외모나 배경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주로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도로? 그래서는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특징을 꼽는데요. 첫째가 위아래 없이 좀 건방진 태도. 둘째는 실력도 없는데 배우려는 의지조차 없는 거. 그리고 셋째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거나 변명하면서 책임을 막 피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죠. 결국 핵심은 태도네요. 그래서도 우리가 하는 일의 90%는 태도와 관련 있다. 이런 문장이 있던데 확 와닿더라고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죠. 근데 이런 부정적인 태도,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원래 성격이 좀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물론 타고난 기질도 영향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감정이요? 네. 글에 따르면 모든 부정적 감정의 씨앗은 두려움에서 출발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주변 환경이나 경험을 통해서 여러 부정적인 습관이나 감정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특히 적대감이나 죄의식 같은 건 아주 강력하고 파괴적인 감정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면의 부정적 감정이 겉으로 딱 드러나는 게 바로 부정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강조하면서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 공식 있잖아요. 네네. 개인의 잠재 능력, 이꼬이, 타고난 특성, 플러스 후천적 특성, 곱하기 태도. 여기서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태도가 0이거나 마이너스면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와,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네요. 그냥 기분 좀 안 좋다 이게 아니군요. 그렇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 구조를 설명하려고 되게 재밌는 비유를 들던데요. 나무에 빗대서 설명했죠. 네네. 그 비유가 아주 이해하기 쉽죠.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 화나 짜증 같은 걸 열매라고 보는 거예요. 열매. 네. 근데 열매는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줄기에서 나오잖아요. 이 줄기가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그런 마음이죠.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이 줄기에 영양분을 계속 주는 더 근본적인 뿌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자기정당화 그리고 동일시라고 설명해요. 자기정당화, 동일시. 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부정적 감정, 그 열매를 없애려면 단순히 감정을 꼭 참는 걸로는 안 되고 그 감정을 키우는 원망이나 불평, 이 줄기를 잘라내거나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정당화나 동일시라는 뿌리에 물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런 통찰인 거죠. 원망과 불평, 자기정당화. 이건 직장뿐 아니라 살면서 진짜 자주 보는 모습 같아요. 그쵸? 네, 정말 흔하죠. 특히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네 탓 하는 그 탓심리학. 와, 이건 진짜 너무 공감이 가는데요. 뭔가 좀 틀어지면 일단 남이나 상황부터 탓하게 되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럴 때 있고요. 그렇죠. 그게 무의식적으로는 책임을 지기 싫고 누군가 나 대신 이걸 좀 해결해 주거나 나를 보살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어린 시절의 의존성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자연스럽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의 삶이나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는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성숙한 태도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네,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의존 욕구가 계속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겉으로는 뭐 사소한 신경증이나 원망, 불평으로 나타나고 이게 더 심하게 좌절되면 아주 파괴적인 적대감이나 죄의식 같은 감정으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당화랑 동일 씨는 죽음도 파고들어야 할 것 같아요. 자기 정당화는 그냥 변명하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자기 정당화는 단순히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변명을 넘어서요. 자신이 겪어온 고통이나 지금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 자체에 뭐랄까 일종의 애착을 갖는 경향을 말합니다. 고통의 애착을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 정도 화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거나 나만큼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요. 자신의 고통을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딱 삼아버리고 그걸 놓아주지 않으려는 심리죠. 때로는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숨어 있고요. 아,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고통의 애착이라니. 그럼 동일 씨는 뭐죠? 그거랑은 또 다른 건가요? 동일 씨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통스러운 경험 또는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특정한 이미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원래 좀 비판적인 사람이야 이런 거요. 이걸 그냥 진짜 나 자체라고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이나 경험이 그냥 나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소개된 낙타 비유가 이해하기 좋은데요. 주인이 낙타한테 묻잖아요. 오르막길이 힘드냐, 내리막길이 힘드냐. 네. 그랬더니 낙타가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 등에 지어진 이 짐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짐 자체가 네. 이 짐이 바로 우리가 짊어진 부정적인 감정, 뭐 고통스러운 경험,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정체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그 짐이 아무리 무겁고 익숙하더라도 그 짐 자체가 진짜 나는 아니라는 거죠. 짐은 내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 짐과 나를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좀 비판적인 성향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랑 나는 그냥 비판적인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딱 규정짓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후자가 동일 시의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와, 그렇군요. 이렇게 개인적인 수준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어떻게 기업 전체의 목표인 ESG 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사실 처음엔 좀 연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사람 태도가 그렇게까지 큰 파급력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아주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예요. 연결고리는 바로 심리적 안정감하고 조직 문화예요. 심리적 안정감, 조직 문화. 네. ESG 경영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S, 즉 사회적 책임, 소셜이잖아요. 그 안에는 구성원 존중이나 인권 경영 같은 가치가 포함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팀 안에 만약에 밉상 동료가 있어서 막 냉소적이고 비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 의견을 쉽게 무시하고 비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 싸해지겠죠? 말하기 싫어지고. 그렇죠.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심지어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즉, 팀 내의 심리적 안정감이 확 떨어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분위기 좀 안 좋아지네. 이걸 넘어서 조직 전체의 건강성을 해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낮은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건설적인 비판하는 걸 꺼리게 돼요. 실수는 막 감추려고만 하고 문제가 생겨도 솔직하게 보고하기 어려워지죠. 상상만 해도 답답하네요. 이게 단순히 팀워크 문제를 넘어서서 예를 들어 뭐 환경 관련 이슈나 안전 문제 아니면 좀 비윤리적인 경영 관행 같은 걸 발견해도 그냥 쉬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ESG의 환경 E나 지배구조 G 측면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와, 연결이 되네요, 진짜. 게다가 이런 환경에서는 당연히 유능한 인재들은 실망하고 조직을 떠나고 싶어하고 남아있는 구성원들의 업무 몰입도나 창의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ESG를 성공적으로 내재화하기는커녕 조직 문화 자체가 정체되고 퇴보할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사람 존중에서 시작해야 할 ESG 문화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셈이죠. 정말 생각보다 파장이 크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런 밉상 팀원과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해도 현실에서 부딪히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다르니까요. 그래서는 구체적인 3가지 대처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업무에 초점 맞추기군요.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드는 그 불편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업무를 망치거나 그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정 때문에 일을 망치면 안 된다. 네, 감정에 휘둘려서 막 과잉 반응하거나 반대로 너무 불편하다고 소통을 아예 차단하고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 되고요. 핵심은 감정적인 해석을 딱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 팩트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실에 집중한다. 네. 피드백을 줘라 할 때도 아니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런 식의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이번 보고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데이터 분석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는 단계를 제시하는데요. 일단 모든 판단에 멈추고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런 생각들. 두 번째, 객관적인 사실, 팩트가 뭔지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하고 세 번째, 자신의 진정한 감정, 예를 들어 화가 아니라 실망감이나 우려 같은 그리고 의도, 비난이 아니라 개선 요청 같은 를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 이 3단계를 거치라고 조언합니다. 당장의 관계 개선보다는 우선 같이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감정을 배제하고 팩트에 집중하라. 아,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진짜 어려운 일 같아요. 그죠. 어렵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자세겠죠. 근데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조언도 덧붙이고 있다면서요. 모든 경우에 이게 다 통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 맞습니다. 좀 냉정한 조언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 그 팀원이 관계도 안 좋은데 성과마저 계속 저조하다면 리더나 동료로서 나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 게 더 효과적일지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선택과 집중 같은 건가요? 네. 문제가 있는 팀원 한 명에게만 계속 매달리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이고 성과를 잘 내는 다른 팀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팀 전체의 성과나 분위기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어찌 보면 좀 차갑지만 현실적인 관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전략은 적당한 거리 두기입니다. 아니,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다가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거리를 두라니 좀 의외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에 대한 기대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요? 미움의 원인이 기대라니. 네. 저 사람은 팀원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든 아니면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행동하겠지 하는 부정적인 예측이든 이런 기대를 일단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대를 보랴. 특히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저 사람도 변할 거야 와 같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해요. 왜죠? 진심은 통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내면에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방어 기제가 아주 강한 상처받은 아이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의로 다가가려는 진정성마저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공격으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진심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거리를 조절하라는 건가요? 그냥 무시하라는 건 아니겠죠? 네, 당연히 무시나 회피와는 다릅니다. 미움이나 불편한 감정이 확 올라올 때 감정적으로 바로 반응하는 대신에요. 여기서도 일단 1. 판단에 멈추고 역시 저럴 줄 알았어 같은 생각. 2. 상대방이 왜 저런 말이나 행동을 할까? 그 이면의 감정은 뭘까 잠시 느껴보고. 이때 상대 감정에 막 동조하거나 공감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인식만 해보는 거죠. 아,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의 진짜 의도가 뭘까 여러 가능성을 좀 헤아려 보고 다시 한번 객관적인 사실, 팩트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권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상대와 나 사이에 건강한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심리적 거리두기 중요하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바로 나를 돌아보기. 결국 문제의 화살을 나에게로 돌려보라는 거네요. 이게 제일 어려운 단계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유독 어떤 특정 인물을 불편해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갈등이나 채워지지 않은 욕구,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투사, 프로젝션 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투사요. 내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 보이는 거? 네, 그래서는 불교의 가래라는 개념을 인호하는데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간절히 찾듯이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구를 말해요. 이런 욕구가 어릴 때나 과거 경험 속에서 충분히 채워지지 못했을 때 그 결핍감이 현재 관계에서 특정인을 향한 어떤 비합리적인 미움이나 실망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의 진짜 원인이 사실 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일 수 있죠. 네. 따라서 상대방을 향한 미운 감정이 강하게 올라올 때 그걸 그냥 외면하거나 억지로 누르려고만 하지 말고요. 좀 힘들더라도 그 감정의 정체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느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그 불편함을 좀 견뎌내는 과정을 거치라는 겁니다. 네. 견뎌내라. 네. 그러다 보면 의외로 그 감정의 진짜 원인이 내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상대를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미움이 자연스럽게 좀 누그러들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논어에 나오는 구절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잘못이나 문제는 없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자세가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오늘 이후경 박사님의 글을 통해서 직장 내 밉상 동료를 대하는 법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을 넘어서서요. 그들의 태도와 감정의 근원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업무 중심 사고, 그리고 전력적인 거리두기,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자기 성찰, 이런 걸 통해서 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스트레스 관리 차원을 넘어서 팀의 협업과 성과, 또 조직 전체의 건강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ESG 경영이라는 기업의 거시적인 목표 달성에까지 다 연결된다는 점,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좀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 보다 건설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만약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동료의 좀 거슬리는 행동이요, 그 사람 내면에 숨겨진 상처받은 아이의 어떤 방어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가정이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을 무조건 용납하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 행동의 잠재적인 근원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보려는 시도가 다음에 당신이 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혹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에 혹시 어떤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을지 한 번쯤 조용히 고민해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